약간의 어떤 사회적 스킬, 뭐 학력 이 정도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나 그 이상의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을 것이다. 이 당시는 이제 정신분열로 표현이 됐지만 이제 조현병이죠. 치료가 중단된 조현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현병 자체가 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추정한 대표적인 핵심 내용을 몇 가지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백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인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자체, 사건이 발생한 지역 자체가 백인들만 거주하는 곳이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패닉이나 뭐 다른 인종의 어떤 그 유색 인종들이 만약에 범행을 저지르거나 지역 마을 내에 들어왔다고 하면 아마도 누군가 분명히 목격을 했을 것인데 눈에 띄기 싫어서. 눈에 띄지가 않고 뭐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는 걸 봐서는 백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 보듯이 늘 백인이고 남성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기본적으로 이 미국 FBI 초창기 프로파일링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의 복부를 가릴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인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증상이 막 갑자기 심화되지 않거든요.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죠. 그래서 직장도 없고 뭐 또 사람들과의 교제라든지 타인들과 주변 옆집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들도 단절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당시 추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한 것은 이런 지금까지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대부분의 성범죄 살인범죄자는 35세 이하이고 만일 이 범인이 20대 후반을 넘었다면 병세가 몹시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 이전에 근처의 어느 곳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안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25세에서 27세의 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귀납적의 요소들과 연역적인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 행동을 하는 걸로 봐서는 연역적으로 봤을 때 이런 추론들이 가능합니다. 대인관계 당연히 없겠지. 근데 그런 뭐 발병의 시기,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발생하지 않았고 기존에 발생한 연쇄적인 성범죄 사건의 범죄자들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35세 전후다. 이것은 이제 귀납적인 거죠. 어떤 통계에 의해서 대부분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몇 살이고 뭐 학력은 어느 정도 됐더라라는 이제 귀납적인 결과들을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납과 연역적인 것을 혼합해서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고요. 결국은 이제 범인이 마른 체형의 사람이고 또 내향적인 성격, 또 조현병, 망상, 그다음에 식사나 이런 것들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외모는 어땠을 것이다. 이런 프로필을 가지고 이제 수사를 전개를 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한 여성에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여성이 뭐라고 신고를 했냐면 예전에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당시 이제 뭐 그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그 같은 학교 다니던 친구인데 우연히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가 만났는데 엄청나게 외모가 막 아주 지저분한 상태에서 자신한테 아는 척을 하고 반기고 막 인사를 하려고 해서 자기가 도망쳐왔다. 응?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가지고 차량 그 집에 가서 차량 번호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인적사항을 보니까 이 프로필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뚜렷한 단서가 없기 때문에 당시의 수사관들이 아마도 집을 강제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래서 문을 두드려도 나오지는 않는데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나오지도 않고 반응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수사관들이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체포할 때 어떻게 체포했냐면 야 사람이 없는가 보다. 오늘 가자. 라고 발걸음을 쿵쾅쿵쾅 내면서 한 사람이 떠나는 소리를 내고 한 사람이 옆에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 범인 리처드 체이스는 자기가 그동안에 범행을 저지르면서 모아놨던 이 피해자들의 뭐 신체 장기나 이런 물건들 피해 젖은 막 헝겊들을 들고 나와서 도망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을 현장에서 바로 체포한
이 사건이 이 체이스 사건인데 이게 여러분 제가 유영철 사건 때 아마 소개를 드렸을 겁니다. 이 사건을 유영철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면담을 할 때 이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유영철을 처음 만난 프로파일러로서 처음 만났는데 면담을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가 괴물로 보이느냐? 내가 이런 행동을 한 당신이 이해하지 못할 거 아니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유영철이 이렇게 말합니다. 리처드 체이스 사건을 아느냐? 너 깜짝 놀랐어요. 나름 연구를 좀 했네요, 용철이. 이 리처드 체이스 사건은 어디에 나온 사례냐면 70년대 중반 후반 80년대에 미국에서 이제 이 범죄학을 공부하는 그 그룹에서 프랙티컬 호미사이드라고 해서요. 그 교재처럼 책을 만든 게 있거든요. 거기에 사례로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한국 번역도 나오고 뭐 했겠죠. 그래서 저는 기존에 이미 우리 그 프로파일 스터디를 하면서 이 사례를 연구를 했었어요. 언젠가는 뭐 우리도 이런 그 범죄자에 노출될 것이지 않겠나.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를 했던 건데 거기서 유영철이 저한테 리처드 체이스 사건 아느냐. 깜짝 놀랐는데 여기서 안다 그러면 이놈이 지금 저한테 말을 한 의도를 못 찾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 모르겠다. 네가 한번 설명해봐라 라고 했더니 한마디로 리처드 체이스는 정신병자지만 나는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고 있긴 하구나. 그렇지만 네가 온전한 정신은 아니다 이놈아. 그렇죠. 응?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그렇게 이렇게 우습게 보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을 비하하면서 자기는 뭐 그런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뭐 어쨌든 나쁜 놈이기는 당연히 나쁜 놈인데 자기는 뭐 그렇게 오만한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리처드 체이스 사건을 인용을 해서 대화를 나눴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의 성향을 다 들여다보면 갈수록 유영철 마냥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왜곡된 현실 자각, 그죠? 그리고 이상한 범죄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증가하는 이유들이 이게 정신세계가 너무 문제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이유일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우리 면면이 범죄학에서도 설명을 하고자 연구를 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것이 환경적인 요인에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애초에 타고났기 때문에 환경이 어찌됐건 범죄를 저지를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 좀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대체적으로 예전 그러니까 60년대, 50년대, 60년대 물론 이제 뭐 세계적인 공황을 겪으면서 아주 그 충격적인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줬던 시절이 있었죠. 요 시기를 바로 지나가는 그 무렵에 사실은 60년대, 70년대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미국 사회 연쇄살인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환경적인 어떤 그런 사회적 압박, 압력 이런 문제들이 갖고 있던 그들의 어떤 부분을 점화시켜서 외부로 표출되게 하지 않는가 좀 이런 관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그 프로파일링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에 맞는 것들을 추론해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 각 나라마다 정치적이라든지 사회적이라든지 문화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차이들이 있겠지만 그런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케이스를 서로 공유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까? 물론 학회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먼저 한국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학자들과 뭐 다양한 법과학을 하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뭐 마약, 독극물, 그다음에 뭐 국가수혜들 다양한 분야들이 있고요. 영상 뭐 이런 분야들에 계신 분들하고 현장 CSI 요원들하고 법의학 교수들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제 스터디를 하는 그 그룹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어차피 온라인상으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10월 22일에 국제 CSI 컨퍼런스를 합니다. 이건 매년 11월 4일인 과학수사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개최가 되는데요. 작년부터는 이제 영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FBI 요원들도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나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외국의 다양한 법과학의 교수들도 발표를 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그 교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교류를 하고요. 그런 자료들, 거기에 발표된 자료들, 저는 세 번째 섹션에서 좌장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자료들, 발표 자료들을 또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핵심 내용만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를 만들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그 프로파일링, 프로파일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게 조금 지루하죠. 저희가 처음에 모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이런 이론적인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리고 또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프로파일러라는 게 뭐 한국에서는 우리 권일용 교수님이 거의 최초에 처음 1인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명의 프로파일러들도 있고 또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성과도 내고 있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알아봤고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좀 재밌는 주제를 좀 하시죠, 교수님. 그러시죠. 뭐 사실 우리가 사건 얘기하면서 뭐 재미를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다만 이제 오늘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몇 가지만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도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들에서 왜 프로파일러들이 또는 범죄 심리학자들이 언론에 저런 방식으로 범죄자를 분석하느냐를 알 수 있는 이런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수준을 높이셔가지고 사건을 바라보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도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 호응도 좀 좋기도 하고 또 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설명이 뭐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 번씩 하시죠.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그 이론을 토대로 해서 다음부터는 사례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에서 또다시 프로파일링이 어떻게 접목이 되는가 그런 부분도 같이 공부해 가면서 좀 더 장을 좀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다음번 이제 녹화할 때는 조금 더 여러분이 흥미로워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히 계십시오.